안녕하세요. 오정래 속속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경제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쓰려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7월 22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경질병관리청장은 4차 유행이 아직 정점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정점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경기 주축인 2050 접종률이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 비율이 2050이 73%이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률이 낮은 2050 계층에서 특히 이 2050이 경제의 허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제 타격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길을 지나가다가 선별진료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 무더위에 폭염소에서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정말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 접종을 맞았는데도 감염이 되는 사례. 이 돌파 감염 절반이 얀센을 맞은 2040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돌파 감염 사례,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이 된 사례가 돌파 감염의 얀센이 가장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백신 차질, 백신도 좀 공급이 안 돼서 6월 하순부터 거의 7월 다음 달까지도 백신이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약 먹통, 그다음 병상 부족의 삼중고에 국민은 속 터진다. 지금 이게 지금 100억이나 들여서 예약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먹통이 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발병이 1년이 넘어서 그 병상 부족이 아직도 계속 감염병 전용 병원을 만든다고 하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여전히 병상이 부족하다. 대책이 부족하다. 그러니 그다음 백신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이게 도대체 K방역의 실상이냐 국민은 속이 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서 모더나 공급은 연기가 됐다. 그런 또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독해지는 델타 백신 공백, 확진자 확산, 굵고 오래 갈 수밖에 없다. 굵고 짧은 게 아니고 굵고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우울한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7월 말 8월 초 고비가 될 것 같다. 델타 변이 확산에다가 휴가철에다가 피로감이 맞물려서 3대 악재가 맞물려서 지금 7월 말 8월 초가 고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청해진 병사들 90%가 확진이었다. 270명이 301명 중 270명이 확진이었다 하는 확진이 된 자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여전히 그런에 불구하고 대통령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백신 사각 기대가 교도소는 99%가 미접종이다. 75세 미만 네 99%가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교도소도 굉장히 밀집 지역인데 지금 99%가 접종을 못했다는 것이 지금 큰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뭐 속수무책이다. 델타 확진자 중 델타 변이 비중이 83%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델타의 그 변이 속도도 확산 속도도 빠르고 지금 대규모 발병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민노총은 여전히 집회를 강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는 세종시에서 하고 23일과 30일은 원주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민노총이 이렇게 계속 이런 속에서 어, 지금 전부 어, 온 국가와 전 국민들이 지금
변이바이러스 확산, 코로나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민노총 도대체가 최복한 지역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우리 흔히들 말하자면 민노총의 주력 세력이 기존노조입니다. 공공운수 노조라든지 혹은 공무원 공공기관 노조라든지 금속 노조라든지 자동차 같은 거 지금 주로 이제 자동차 노조들 중 그런 노조들이 기존 노조인데 연봉도 엄청 많습니다. 금속 노조 같은 경우에 현대차 노조의 주력 부대인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연봉이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쪽으로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노무 담당하고 인사 담당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현대차에 대졸 초임이 6천만 원이라 해서 지금 한 7천만 원이 넘었을 겁니다. 몇 년만 지나면 그냥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이렇게 파업을 합니다. 더 해달라고, 더 연장해달라고, 정년을 연장해달라. 성과급이 올라가면서 가는데 정년을 연장해달라. 그러면서 생산성은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독일의 BMW나 미국의 포드나 GM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벨트에 돌아가는 속도를 노사 합의 사항으로 되어 있어 너무 그냥 천천히 돌아가게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사건건 그런 그 귀족 노동 환경을 지키기 더 누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 성교에까지 노사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또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도 민노총에 무슨 발목이 잡혔는지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만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석 명단도 당연히 제출을 안 하고 있죠. 코로나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8천 명 모임에서 코로나가 3명의 확진자가 나온데도 명단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8.15 일반 국민들의 집회에서는 온갖 통신 기지국 정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자토시 다 밝혀내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 데 비해서 이번에는 그저 명단 제출하라 이 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 확진자 역대 최악인 속에서 1,700명대가 격동인 속에서 여전히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정말 국민들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주장의 내용을 봤더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그런 얘기였어요. 지금 민노총 관련 친인척들이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사태가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무너졌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랫도록 시험을 준비해온 청년들은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는 공정한 기회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역시 그걸 더 강행하려고 지금 비정규직을 세라 명분은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마스크까지 쓴 답답한 이 속에서도 최악의 열돔이 계속되고 있다. 아마 일부 지역은 오늘 38도, 최강 온도는 40도를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숨이 턱턱 막힙니다. 지금 열돔 현상인데 북부에서는 대륙 고기압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가면서 한국 열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38도가 넘고 40도가 넘는 속에서도 지금 또 문제는 이런 속에서 전력 부족 때문에 예비율이 어제 11%를 어제 중복인데 오늘 대서죠. 11%로 떨어졌다. 10%는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력 공급이 안 돼서 그렇죠.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탈원전한다면서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거나 폐기하거나 혹은 건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게는 28도를 유지하라. 28도면 얼마나 덥습니까? 실내 28도. 또 심지어는 공장 가동을 공장 전기 사용을 줄이라. 공장 가동을 축소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일자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무리한 탈원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너무 성급했다는 학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카르텔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대변했기에 태양광 카르텔, 크게 말하면 환경 카르텔의 지배를 당해서 이런 무리한 전력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사업자는 급증을 해서 공급이 과잉돼가지고 신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현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쪽은 공급 과잉이 되는데 전력 공급은 정작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불안정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폭염 속에서 대중경 사태가 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서울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6월달에 6.4%에 올라갔습니다. 뭐 달걀은 100%, 금고추는 84%, LCD가 13%, 경유가 47%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농산물은 10.7%, 공산물은 10.8% 올라가면서 생산자 물가가 6.4% 올라갔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대개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한두 달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도 2%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물가 안정 목표 기준이 2%인데 그걸 넘어서고 있는 속에서 6월달 생산자 물가가 6.4%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7, 8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기 실업자가 증가하고 단기 실업자는 감소하지만 감소인데 장기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2020년 2월을 100으로 봤을 때 실업자 증가를 본 건데 2020년 2월, 작년 2월을 100으로 봤을 때 장기 실업자는 126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는 늘고 물가는 올라가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그 변이바이러스,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가 더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문제냐면 스태그플레이션에 한 번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통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 견인인 물가죠. 그런 경우는 이제 수요가 견인해서 올라가는 물가는 수요를 줄이면 금리를 올리거나 재정을 축소하거나 해서 수요를 줄이면 물가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주로 석유라든지 이런 그 코스트 푸시, 석유나 최저임금 인상 같은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러면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 금리를 올리거나 그러면 경기가 더 죽게 되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치유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1980년대 2차 오일 시작 이후에 원유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는 많이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제기됐었죠. 상당히 오랫동안 세계 경기를 강타해 왔는데 지금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수출 부문을 실어갈 배가 없다. 주차장이 창고가 되었다. 그런 얘기고요. 이 중소기업은 글로벌 물류 대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4배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초에 비해서 4배나 올랐습니다.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이걸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한국은 지금 배가 없는데 이것이 가장 큰 것이 한국이 해운 산업을 그야말로 주름잡고 있었는데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결국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해운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한진해운이 파산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큰 문제 생길 것이다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수출 대국이기 때문에 수출을 먹고 사는 국가인데 수출품을 실은 날을 해운사가 이렇게 파산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그 당시에 한진해운의 터미널이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옆에 항구에 있는 제가 그쪽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항구 전체가 한진해운 터미널이었어요. 아무도 보도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터미널 만들어 놓고 수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터미널마저도 경쟁사에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이 파산하면서. 그러니까 한번 파산하면 이 인프라를 복원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HMM이 있습니다만 HMM 가지고 역부족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물류를 실어갈 배가 없어서 날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수출품에 대한 이 운임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임이 작년에 3배 정도 올랐다. 평균적으로 그런 얘기고요. 그럼 결국 수출 기업에 타격이 되는 거죠.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2만 9천 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만 급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트코인 가격 2만 9천 달러까지 떨어진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그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주가나 코인 가격이나 여러 가지 금융 자산이 다 폭락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또 비트코인 가격이 2만 9천 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어제 급등을 해서 3만 1,825달러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격도 1,8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만 1,95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어제 급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도 어제 급등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어제 업비트 마켓 인덱스나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가 일제히 올라서 비트코인이 6.7% 오른 3,767만 원을 기록하고요. 이더리움도 9%나 9.39% 오른 231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에 굉장히 많이 올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도 어제 오후에 이더리움 가격은 어제 뭐 오전부터 오르기 시작했군요. 어제 낮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3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건데 지금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지금 이제 델타 변이발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코스피가 약 3장을 기록하고 환율은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환율은 1154 원을 기록해서 3원 60원 올라서 1154원을 기록해서 연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유출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외국 자본 유출에 영향,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 자본들이 앞으로 환율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이 되면은 환차손 우려가 생기는 거죠. 환차손 우려가 생기니까 외국 자본이 유출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8개월 연속 오른 코스피가 델타 변이의 결국은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000에서 3,500선 사이로 전망이 되는데 결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코스피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카카오는 이제 국민주가 되었다. 외국인 이탈에도 정식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과거 우리가 1980년대, 89년 당시에는 국민주는 포항제철, 한국전력 이런, 정부에 기반한 중공공기관 기업들이었지만 지금은 2021년에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387만 명입니다. 주주가. 그다음 카카오가 71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주식 투자자 수가 대체로 900만 명 정도 되니까 거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명실공히 국민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보면은 외국인 지분이 여전히 조금 떨어졌지만 53.6%나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11.64%밖에 안 됩니다. 아직 그 삼성전자가 387만 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지만은 비율은 아직 11.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이제 대주주가 갖고 있거나 그렇죠. 외국인 비율이 53%가 넘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익을 남길수록 배당 송금이 상당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외국 교수하고 만나서 세미나를 할 때 한국에 뭐 자본시장 얘기를 많이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들 소유하고 그 중에 또 절반이 미국이다. 미국인들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미국 교수들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개방되어 있는 국가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국가다 하는 걸 제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삼성전자가 18,500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 가격이 떨어지면서 농 가격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380만 명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도
인텔이나 TSMC, 대만의 TSMC도 협공을 나가고 있고, 모바일도 화웨이가 뒤에서 바짝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게다가 삼성전자의 5G 초고도 통신망도 세계 5위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요. 지금 뭐 이번 8.15 특사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삼성전자가 위기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성전자 시총이 벌써 2019년만 하더라도 거의 TSMC와 같이 갔습니다만 지금은 TSMC는 약진을 한 데 비해서 삼성전자는 하락을 하고 있는 시총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카카오뱅크가 기관 청약이 흥행을 했대. 2,400조, 경쟁률도 1,700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관 청약, 개인 청약하기 전에 기관 청약을 했는데 2,400조 이상의 청약 주문이 몰리면서 대흥행을 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개인 공모도 공모가가 39,000선이 유력시되고 상장 후에 15%만 오르면 금융 대장주가 될 전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주가가 카카오뱅크가 39,000원이 이제 공모가가 유력시되는데 KB금융이 56,000, 신한주주가 37,000이고 하나가 4만 뭐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시총을 보더라도 카카오뱅크가 단순히 18조 원이고 그 위에 KB금융이 21조, 신한이 19조 정도니까 바로 15%만 오르면 금융 대장주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망 뭐 15% 이상은 당연히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금융 그룹 전체를 차원에서 보더라도 대장 어, 주가 된다 하는 그런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어제도 카카오뱅크 대표의 인터뷰에서 카카오뱅크는 단순한 금융이 아니다. 단순한 은행이 아니다.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미국 주가가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화요일 날 과매도에 따른 반등이라는 그런 점도 있지만은 지금 사실상 많은 미국에서는 아직도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의 편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진행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2020년 작년 봄 같은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투자자들의 전망이 자꾸 이제 확산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여전히 위험에 대한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위험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전부 S&P 500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이 꼭지점에서 지금 꼭지다. 이미 주가 꼭지에 다다랐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국채 금리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빅스라고 해서 공포지수는 지금 22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델타 변이 가장 변수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그런 건데 야놀자라고 하는 야놀자는 지금 이제 최근에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2조 원을 투자를 받아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야놀자 테크 기업 숙박을 넘어서 여행 아마존이 되는 테크 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금융사들은 이제는 MZ세대를 이해 못하면 안 된다. 2030, 10대, 20대죠. 10대, MZ세대를 이해 못하면 안 된다. MZ세대가 어제도 제가 그 보도를 드렸습니다만 은행에 거의 10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10대의 트렌드를 잘 봐야 된다 하는 얘기고 은행들은 MZ 전용 브랜드를 출시하고 금융 플랫폼 메타버스 이런 걸 선보이면서 MZ세대가 세대의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MZ 세대들은 예를 들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라는 것을 활용해서 가상 영업전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MZ 세대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이제 MZ 세대가 거의 지금 10대 이하가 20대가 16%, 여기에 이제 연령별 증권사 금융상품 판매 중이 증권사 20대가 16, 30대가 44%, 30대가 44%고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해요. 40대가 여기 40대, 29%, 50대 5%인데
결국은 10대, 20대, 이게 MZ세대죠. MZ세대가 합하면은, 지금 한 22% 정도 되고, 30대가 합하면은 66%거든요. 주력 금융 정권 이용 고객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 부응된 여러 가지 금융의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뭐 생일 선물로도 주식 상품권을 쏜다든지, 특히 토스에서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하는데 일주일 만에 1만 3천여 건에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제 금융도 완전히 새로운 그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소비자 중심의 상품이나 금융 서비스를 내놓아야만이 어,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이 훈민정음이 NFT 상품으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간송미술관이라고 하는 데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실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NFT로 제작해서 어, 복제 불가능 토큰이죠. 토큰을 제작해서 100명에게 한정 판매를 하는데 하나당 1억 원씩 총 100억 원어치를 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난펀지블 토큰, 대체 불가능 토큰을 만드는데 이거는 굉장히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고유 인식값을 입력해서 고유한 복제 불가능한 토큰을 만든 유일한 토큰을 만든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이 간성미술관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만 이만큼의 이렇게 NFT 토큰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나당 1억 원 내놓기보다는 보다는 NFT 시장에 마켓플레이스라고 그러죠. 시장에 오히려 경매로 내놓으면 좀 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메타버스 투자가 지금 최적이다. 이 메타버스는 이렇게 안경을 쓰고 가상 공간을 이제 보는 거죠. 이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뭐 회의도 하고, 이렇게 신입 병원들 연수도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면을 하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즐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은행장이 정광스커라는 닉네임으로 정광스커 우리은행인데 다른 세대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입병원 하나은행의 신입병원 연수 수료식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이제 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코딩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그 아이템이 어, 대부분 이런 아이템들이 거래가 되는데 대부분 다 암호화폐로 거래가 됩니다. 우리가 대체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옛날에 그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싸이월드에 하는 아이템들 도토리라는 걸로 사고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암호화폐와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해서 암호화폐가 앞에 나온 NFT에도 엄청나게 사용됩니다. 주로 NFT는 암호화폐에 그 이더리움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디파이와 더불어서 이더리움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파이 NFT가 뜨면서 이더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여기도 다양한 이런 그 암호화폐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메타버스의 성장 기대감 때문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상황을 보면은 KB에서 글로벌 메타버스 경제 펀드 포트폴리오를 출시했고요. 삼성에서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 포트폴리오를 또 출시했고, 라운드 1, 볼 메타버스 ETF 상장 유즈 펀드도 출시하고,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쪽에 자금들이 많이 투자가 되고, 앞으로 메타버스가 2025년까지 약 300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면서, 여기 스타트업들의 벤처 투자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브랜드들도 투자하고 또 ETF 펀드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현금을 209조 원이나 쥐고 있는데 투자를 못하고 있다. 지금 뭐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도 20조, 30조 들기 때문에 결국 오너가 결정을 못 내리면 투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많은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중요한 어, 그런 기술 기업들 인수합병돼야 되는데 그것도 보통 뭐 20조, 30조가 들기 때문에 결국 원화의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원화가 감옥에 있으니까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그뿐이 아니라 미래차도 속도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7천 명이 부족해서 이대로는 미래차에 적응을 못해서 차 산업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 공급이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 교육은 너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좌파 정교들이 장악하면서 교육이 너무 안 되면서 이 교육부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여러 대학마다 지금 교육부 폐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너무 모든 걸 다시 그걸 간섭하면서 인재 양성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특히 또 아태 디지털 무역 협정이라는 걸 띄운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이 후보고 한국도 효용교 동참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은 계속 중국을 더 봉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D11이라고 해서 데모크라틱 11, 그 다음에 또 뭐 코드 플러스, 최근에 다시 이렇게 아태 디지털 무역 협정까지 띄우는데 문제는 코드 플러스도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 데모크라틱 11에도 한국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이게 아태 디지털 무역 협정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은 정말 완전히 미국의 그 대통령 전략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아태 디지털 무역협정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들어서 테러와의 전쟁을 과거에 아프간 전쟁 같은 걸 했습니다. 이제는 중국 견제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건데 중국에서는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을 이뤄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에 커져가는 공산당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이 전부 기아차 같은데 좀 매출액이 이렇게 크게 거의 60, 70%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면 노골적으로 중국 쪽 정부가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때문에 중국 진출한 기업들 매출액이 이렇게 60, 70%씩이나 감소하면서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도 한때 17%까지 갔습니다만 지금 0.6%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중 전략을 다시 전면 재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민주주의 기술 동맹에 올라타야 된다.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박근혜와 이재명의 강목들 특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김경수 경남 전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2년형이 확정되면서 문정부의 정통성 2012-17년 대선의 댓글 조작이 대법원에 의해서 이제 확정이 되면서 문정부의 정통성에 상처가 크게 났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 재판이 35개월이나 걸렸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김경수 지사가 임기에 4분 3이나 채울 정도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그것이 친문 실세라서 그런 것이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요. 이에 따라서 문정부의 정통성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앞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결국은 집권 세력은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드루킹 개인의 범죄다라고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9년 전에 국정 대표 때는 부정선거라고 했던 여당이 이제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이 국정 댓글 때문에 국정원장들이 감옥에 다 갔죠. 근데 이번에는 드루킹 일당이 이용을 당했다, 유감이다 이런 정도 드루킹 일당이 저지른 것이다. 어째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론 조작도 선거 범죄다 하는 전문가의 지적이 따르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것이다. 9년 전에는 부정선거로 강력 비판하면서 관련 국정원 원장들을 감옥에 보냈는데 이제는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요. 결국은 절차적 정의가 거기에 훼손되었다 하고요. 김경수가 친문의 적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친문의 분화로 대권 판도가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김경수의 판결을 보고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그래도 아직 우리가
사법정의는 아직도 죽지는 않았다. 뭐 이런 관론도 실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려면 이런 그 열린 사회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열린 사회가 기본이고 이재명 씨가 날치기 소신, 위험한 날치기 소송이나 토론 없는 다수에는 제도적 폭력이다. 언론 검찰 장악의 형태를 노골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서 닫힌 사회인 북한과 중국의 저자세를 제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 서울시장 박원 시장이 초대받은 마을 공동체라고 해서 예컨대 마을에서 서너 명만 모여도 운영비를 다 지원해주면서 정말로 마을에 서울시의 좌파 기저 조직들을 확산시켜 왔던 것을 오세훈 시장이 그 운영 방안을 위탁 공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업 실태를 감사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정권도 이번 대선도 결국은 정권 심판 선거라기보다는 다음 대선 다음에 누가 잘 뽑힐까 하는 선거다. 단순히 정권 심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당도 국정 능력 비전을 보이지 않고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으로만으로는 집권 힘들다. 지금 박빙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국정 능력에 대한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각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뭐 경제, 정치, 외교, 통상, 뭐 교육 할 것 없이 그 모든 분야를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대선의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혜주 중앙위원 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 6개월 앞두고 갑자기 사표를 냈는데 이게 또 무슨 일이냐? 선관위원들을 알박게 해서 또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페미니즘 카르텔이 우리나라에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결국은 남자 여자 간의 혐오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여전히 뭐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면서 지금 가장 큰 아마 그런 가운데 폭염 속에서도 지금 무리한 탈원전으로 대정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어제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2년형 확정은 지난 대선에 정당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